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심화 5주차 2차 시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안타깝게도 뭐 복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원래는 지난 시간에 했어야 할 내용인데 조금 한 차시 정도 좀 딜레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다고 보면 되고요. 14장은 그냥 재밌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도 없고요. 임상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 계측할 일도 없고요. 사실 나도 하드 렌즈 계측해 본 적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걸 계측을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상에서 어떤 때 이 하드 렌즈의 다양한 변수들을 한번 측정해보고 싶냐면, 이게 시험 렌즈를 막 사용하다 보면 이게 막 뒤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7.8mm 베이스 커브라고 케이스에 써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렌즈 중에서 어떤 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 렌즈 시험 렌즈가 7.80 베이스 컵을 가졌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하드 렌즈에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바쁘게 이제 콘택트 렌즈 착용자한테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세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 써있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그냥 편하게 한 25분 정도 수업 내용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하드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계측하는지, 왜 계측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5주차 2차 시는 그냥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즐겁고 재밌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좀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기 표시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 줄칠 시간은 좀 줄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쭉 얘기해도 되지만 한번 볼게요. 자, 하드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선반 절삭법에 의해서 제조된다. 뭐 물론 과거에는 주형 주조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아주 조금 있었어요. 초기에.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형 주조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원래 워낙 더 복잡하고요, 절차도요.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반절삭법 자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선반절삭법으로 모든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전부 다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절삭법으로 제조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이다 보니까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제조사에서 검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대로 베이스 커브가 맞춰져서 만들어졌는지 또 도수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가장자리 형태는 잘 만들어졌는지 또 뭐 혹시 뭐 깨지거나 흠이 생긴 것은 없는지 다 확인은 하지만 이 콘택트 렌즈 전문가로서 그래도 그걸 무조건 믿고 그냥 단순히 손님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이스 커브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도수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가장자리의 형태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또 혹시라도 뭐 흠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서 중요하지 않고 나도 안 해봤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또 이 가장자리의 이 모양에 따라서 내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모양에 따라서 사실 착용감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 광학부의 직경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광학부 직경에 의한 할로우 또 빛번짐 이런 증상에 의한 문제점들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 전문가라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나에게 온 하드 렌즈의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측정된 결과를 판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자, 하드 렌즈를 좀 분류를 했네요. 그죠? 사실 이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 하드 렌즈 이전에도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공막 렌즈와 각막 렌즈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각막 렌즈는 각막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각막이 보통 대략 한 12m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2mm 정도 되는 각막보다
대략 한 1mm씩 작아요. 그래서 보통 구면 하드렌즈는 한 9mm에서 한 9.3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구면 하드렌즈는 한 9.5에서 한 9.8, 어떤 경우는 한 10.3mm까지 이렇게 큰 렌즈들이 있고요. 공막 렌즈는 당연히도 각막보다 각막의 직경보다 직경이 크겠죠. 내가 좀 전에 각막 직경이 몇 밀리미터라고 그랬어요? 12mm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mm보다 큰 뭐 13mm, 14mm, 뭐 한 16mm 정도까지도 큰 렌즈를 공막 하드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각막보다 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전부 다 이런 공막 렌즈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고 하드 렌즈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각막에만 올려지는 각막 렌즈는 또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로 구분되고, 또 공막 렌즈는 각막보다 훨씬 큰데, 이 공막 렌즈는 요즘에 그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각막에만 놓여지는 그 각막 렌즈의 경우에는 피팅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렇게 그 교정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그 비구면 렌즈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비구면 렌즈의 비구면도 이런 편심률에 따라서 좀 사실은 좀 잘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또 각막이 토릭 형태로 생겨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피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올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공막 부분에 올려지고 그 중간에 전부 다 눈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각막이 뭐 그 토릭 형태로 생겨 있든 뭐 각막이 비구면이든 어쩌든 그 교정되는 효과가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원추 각막 같은 경우를 좀 피팅하기도 좀 수월해서 요즘은 사실 각광받아요. 그러니까 이 공막 렌즈라는 건 아주 옛날에 생긴 렌즈잖아요. 내가 역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공막 렌즈가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무겁고 깨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PMMA 소재의 플라스틱 공막 렌즈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아주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900년대 초반 이때가 되는 거죠. 그때 나왔던 공막 렌즈가 이제 와서 그런 각광을 받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엔 PMMA 소재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소재로 아주 그 산소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그 하드 공막 렌즈에 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뭐 걱정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착용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이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토릭 렌즈가 있을 거고요. 또 아직은 설명 안 한 뒤에서 설명할 거고,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이 부분 설명했지만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교대보기 형태의 하드 렌즈라거나 또 동시보기 형태의 하드 렌즈 뭐 이런 형태로 또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근시나 원시나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이냐, 또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이냐,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특수한 렌즈 중에서 각막 굴절 교정술 렌즈라고도 해요. 이 사실 우리말로 바꿔서 뭐 각막 굴절 교정술 렌즈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임상적으로는 뭐 OK 렌즈 또는 뭐 드림 렌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상품명이에요. 그 렌즈 같은 경우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렌즈이죠. 근데 이 각막 굴절 교정 그 렌즈인 뭐 OK 렌즈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오도케라톨로지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OK 렌즈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OK 렌즈라고 할게요. 이 OK 렌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러니까 근시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밤에 끼고 자서 각막을 이렇게 눌러주어서 근시를 낮 동안에 교정해 주어서 안경 없이 뭐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근시 진행도 좀 더뎌진다 그래요. 이 렌즈를 끼면 뭐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착용하기도 하고요. 또 뭐 그 라식이라거나 라섹과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근시가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렌즈를 껴야 한다면 그 중간이 오목하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렌즈로는 그 사이에 너무 그 눈물층이 과도하게 그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거품도 생기기도 하고 피팅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올려지지 않고 이 수술하지 않은 가장자리에만 일부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피팅도 잘 안 되는데, 그때 이 오케 렌즈 같은 것들 형태로 생겨 있는 렌즈로 뭐 이렇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요렇게 하드 렌즈는 구분된다는 거 정도만 뭐 대략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렌즈의 기하학적인 형태라거나 광학적인 특징 또 재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이번 그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구조라는 건 뭐냐면 하드렌즈가 전체 직경은 뭐 몇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또 광학부 직경은 몇 밀리미터였는지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두께, 중심 두께는 몇 밀리미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자체가 좀 두껍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두께가 두꺼운 렌즈는 그만큼 착용감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렌즈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어때요? 착용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렌즈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무게 중심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렌즈가 막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광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중심 두께가 두꺼운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얇은 렌즈에 비해서는 이런 그 조금 더 스티프하게 피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상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고 또 이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중심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렌즈가 휘어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렌즈 휘어짐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도 광학부 이런 두께, 중심 두께를 좀 두꺼운 렌즈로 선택을 해준다면 휘어짐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렌즈가 두꺼워짐에 의해서 다양한 그런 피팅상의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그 기하학적인 구조를 평가하면서 안경사가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후면과 전면의 곡률 반경. 그러니까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전면의 곡률 반경, 즉 이 전면의 곡률 반경에 따라서 렌즈의 도수가 결정되죠. 또 후면의 곡률 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각막의 형태에 맞추니까 후면의 베이스 커브, 하드렌즈의 베이스 커브에 따라서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바꾸어서 뭘 최종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이 하드렌즈의 도수를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전면이라거나 후면의 이런 곡률 반경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후면의 곡률 반경을 내가 주문한 7.80, 8.0mm 이 베이스 커브가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자리 윤곽, 가장자리 단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말로 이게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프로파일이거든요. 엣지 프로파일인데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윤곽, 단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모양이 뾰족하게 생겼는지 뭉툭하게 생겼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자리의 이런 프로파일, 단면에 따라서 이런 착용감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또 눈물 순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니까요.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광학적인 특성은 굴절력이라거나 이 렌즈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가 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12분 정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렌즈의 재질, 수변성, 이거 중요하겠죠. 렌즈의 수변성은 수변각을 측정하는데 렌즈의 표면의 특성이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에 따라서 이 물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 수분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수분 각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렌즈가 아무래도 매끈매끈하고 깜빡깜빡할 때 걸리는 느낌이 없으니 착용감이 좀 좋아질 거고요. 또 이런 수분성이 좋지 않은 렌즈일수록 물이 잘 묻지 않으니까 렌즈가 좀 뻑뻑할 거고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수분성은 어떤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평가하는 방법은 소프트 렌즈에서도 설명했잖아요. 정지 방울법이라거나 수포법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똑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또 마찰 개수는 어떤지, 그래서 이 마찰력이 얼마나 센지 안 센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수분성이 높으면 무조건 렌즈가 좀 매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수분성이 그러니까 렌즈 표면의 성질이 친수성이라서 똑같은 친수성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재질 자체가 마찰력이 좀 크다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느낌이 나겠죠. 또 산수 침투성은 뭐예요? DKT 얘기하는 거잖아요. DKT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 당연히 이 각막, 우리 눈의 각막은 공기 중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방수에 있는 포도당이 각막 내피를 통해서 각막 기질까지 오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각막 상피를 통해서 기질로 공급되고 따라서 이 O2와 포도당이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당분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를 얻고 이 ATP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각막 세포가 대사작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 침투성이 떨어진다면 공기 중에서 산소가 이 렌즈를 많이 통과하지 못하고 당연히 또 각막으로 전달되는 산소 자체가 좀 적잖아요. 그럼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당연히도 이런 산소 부족,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산소 침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굴절률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렌즈 두께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런 렌즈 얘기했잖아요. 렌즈 얘기하면서 똑같은 렌즈라도 뭐 이게 똑같은 도수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도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쪽 내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렌즈는 되게 얇고 이 렌즈는 두껍잖아요. 똑같은 도수라고 가정하면 어때요? 얘가 굴절률이 더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안경 렌즈를 뭐 압축한다는 표현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얇게 만드는 압축한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런 굴절률의 변화를 주는 거니까 얘를 작게 만들어서 눈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콘택트 렌즈의 두께가 이렇게 굴절률이 낮다면 당연히도 똑같은 도수에서 두께가 두꺼울 거잖아요. 그리고 굴절률이 높으면 렌즈가 얇아지니까 이런 굴절률에 따라서도 이런 착용감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내용들 뭐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펴보면 또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모듈러스라거나 이게 렌즈의 뻣뻣함이죠. 그 다음에 시감 투과율. 시감 투과율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될까? 설명해야 돼. 시감 투과율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이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들어갈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렌즈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을 전부 다 차단하도록 코팅을 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까지만 통과되고 보라색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시감 투과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색깔이 얼마나 통과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시감 투과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빨간색을 100%다 통과시키는지, 빨간색도 파장이 있어요. 빨간색도 그 파장, 그러니까 뭐 대략 한 400 나노미터? 아니죠. 장파장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 500 나노미터에서 한 600 나노미터 사이로 가는 빨간색인데 500 나노미터를 형성하는 빨간색과 510 나노미터, 520 나노미터, 530 나노미터를 그 형성하는 그 빨간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렌즈는 예를 들어서 뭐 500 나노미터 파장은 통과를 못 시키고 510 나노미터 파장의 빨간색 종류만 뭐 통과시킨다. 어찌됐든 이런 시감 투과율은 뭐냐면 이 렌즈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얼마나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런 색감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완전 차단시키는 그런 청색광 차단 렌즈 들어봤잖아요. 그런 렌즈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누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파란색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 보색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노란색 계열 이런 것들이 아니죠. 파란색을 차단시키니까 보호색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동일하게 들어오면 그냥 뭐 동일하게 흰색으로 지금 앞에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청색을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차단되니까 그 보색 관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흰색 벽이 막 누렇게 보여요. 어찌됐든 뭐 그런 게 시감 투과율이에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폰 표면의 경도는 하드렌즈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 경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잘 긁힌다는 얘기고요. 표면의 경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 흠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렌즈의 전체 직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그 직경을 측정하는 그런 그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V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화면 잘 보이죠? 얘가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겨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죠. 지금 작아. 그러니까 이쪽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오른쪽 끝 부분이 좀 넓고 왼쪽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그러니까 동그란 하드렌즈를 이렇게 넣었을 때 쭉쭉쭉쭉 진행하다가 어디서 턱 하고 걸리겠죠. 턱 하고 걸려요. 그럼 이 지점에서 요 수치를 읽으면 됩니다. 지금 이 하드렌즈는 잘 안 보이면 좀 켜볼까요? 보이죠? 이 하드렌즈의 경우에는 지금 요 중심이 9.0에서 딱 멈췄죠. 쭉쭉쭉 집어넣다 보니까. 그럼 이 하드렌즈의 전체 직경은 9mm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V 게이지를 통해서 하드렌즈의 직경을 측정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금 18분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V 게이지만으로 하드렌즈의 직경을 측정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그 루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 가끔 그 어떤 보석 같은 거 막 감정하는 사람이 눈에다 막 이렇게 끼고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루페라고 하는데요. 그 루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확대경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런 확대경 안에 보면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겨진 눈금을 가지고 딱 이게 하드렌즈, 얘가 렌즈면 이 렌즈 위에 루페라는 걸 딱 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금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눈금을 읽으면 이 하드렌즈가 몇 밀리미터인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루페, 확대경을 가지고도 하드렌즈 직경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여기 봐봐요. 색극등을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색극등 가지고 언제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측정해 본 적 없죠. 그 안에 뭐 무슨 뭐 눈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냐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물 렌즈에다 끼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저반 렌즈에다가 이렇게 끼우게 돼 있어요. 그 저반 렌즈에다 딱 끼우게 되면 여기 눈금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여기 자가 하나 보여요. 이렇게 눈금이 보여요. 자같이. 그래서 하드렌즈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하드렌즈 낀 상태에서 이 슬릿의 폭을 좁히면 되겠죠. 하드렌즈 그 폭만큼 슬릿폭 그 조절 손잡이 있잖아요. 그 슬릿폭 조절 손잡이 쭉쭉쭉쭉 돌려서 하드렌즈 폭만큼 딱 했을 때 그 눈금이 예를 들어서 뭐 11mm다. 그럼 그 하드렌즈는 11mm짜리 그 하드렌즈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뭐 중간고사 때 뭐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뭐 하드렌즈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 그러면 그냥 선택해주면 돼요. 사실 막 이거 내가 문제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그냥 고민해봐라. 여러분들이 실제 이 내용을 수업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정도 그냥 평가하려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투사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업할 때 그 프로젝터 있잖아요. 프로젝터에다 내가 손을 이렇게 대면 손 그림자가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그죠? 맺혀지잖아요. 이때 이 프로젝터에 같은 거로 비췄을 때 저 벽에 이렇게 그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에다가 탁 렌즈를 이렇게 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홀더에다가 렌즈를 딱 꽂고 전원을 탁 켜면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게 이렇게 쫙 비춰져요. 그러면서 그 눈금에 이렇게 까맣게 이거 그림 없나? 그림 없네. 어쨌든 이 투사계라는 거는 그 프로젝터 같은 거 이렇게 빛 비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지금 기침이 나가지고 어찌됐든 뭔지 알겠죠? 그래서 투사계라는 건 프로젝터 형태로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좀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 보면 되고, 현미경은 알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물체 놓으면 이렇게 확대돼 보이는 그런 현미경으로도 측정할 수 있고, 자, 윤곽 투영기라는 건 투사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춰서 이 하드렌즈의 이 끝부분의 모양을 확대시켜서 보는 걸 윤곽 투영계라고 하는데요. 그것 이용해서도 거의 안에 이렇게 스케일, 문금이 그려져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2분 지나고 있어요. 다 못할 수도 있는데 하는 데까지 일단 할게요. 자, 중심 두께 측정하는 건 다이얼 게이지와 디지털 게이지 두 개로 측정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디지털로 숫자가 써 있죠? 이거 디지털 게이지예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책 봐요. 여기 지금 하드렌즈를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위아래 이렇게 침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 렌즈 올려놓고요. 여기 보면 요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렇게 들었다가 하드렌즈 놓고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탁 하고 위에 그 레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딱 하고 렌즈를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0.196mm, 중심 두께가 0.196mm라는 거죠. 당연히 다 하드렌즈 가장자리를 대고 측정한 수치라면 그게 이제 하드렌즈의 가장자리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 두께나 가장자리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이얼 형태로 이렇게 시계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고,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샤인플럭 사진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드렌즈를 이렇게 디지털 측정기로 딱 찍어서 약간 막 빨주노 초 파란 뭐 색깔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데는 막 빨간색, 뭐 얇은 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그게 디지털로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드렌즈의 전체 두께가 다 나와요. 여기 두께는 얼마, 여기 두께는 얼마, 여기 두께는 얼마,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샤인플럭 사진 측정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광간섭 단층 촬영법은 이게 이제 OCT라는 거, 여러분들이 CT 촬영하잖아요. 엑스레이 뭐 CT 촬영하는 것처럼 이 하드렌즈를 단층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몇 밀리미터인지 중심 두께, 가장자리 두께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좀 보여주면 좋은데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샤인 플럭 사진을 촬영해서 이 디지털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광 간섭 단청 촬영, 즉 CT 같이 그렇게 이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두께도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내가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처음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대략적으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얘는 곡률 반경 측정계라는 걸 이용합니다. 우리 학교 실습실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 텐데요. 어찌됐든 곡률 반경 측정계 영어로 레디오스코프. 이 레디우스가 곡률 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레디오스코프는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를 뜻하는 거예요. 레디오스코프, 곡률 반경 측정계라는 걸 이용해서 렌즈미터랑 측정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 안에 보면 이 뒤에 사진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오네. 어쨌든 렌즈미터 같이 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렌즈미터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쪽에 이렇게 초록색 선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이제 초록색 선이 이렇게 쭉 보여져 있어요. 이게 흐린데 이 다이얼을 돌리면 렌즈미터에서처럼 초록색이 아주 진해질 때까지 막 돌려요. 그때 수치를 읽으면 그게 베이스 커브가 됩니다. 측정한 베이스 커브가 되죠. 그런 걸 곡률 반경 측정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그 렌즈미터 그 캐로토미터 측정 원리랑 렌즈미터 측정 원리랑 두 개 결합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곡률 반경은 뭘 통해서 측정하느냐? 곡률 반경 분석계라는 거 있어요. 얘는 그 디지털화돼서요. 컴퓨터로 측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 한번 그냥 눈에 익게 살펴보세요. 자, 세 번째, 캐러토미터는 별표가 3개 쳐져 있네요. 여러분들 그 곡률 반경 측정하는 장비가 캐러토미터잖아요. 근데 이게 눈만 측정한다라고, 눈의 곡률 반경만 측정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얼굴 받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게 우리 학교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걸 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지를 못해가지고, 어찌됐든 여기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어쨌든 받침대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걸 거기다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착한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하드렌즈를 올려놓고 캐러토미터로 측정하면 돼요. 근데 이 받침대에 뭐가 있냐면 이 삼각 프리즘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삼각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 주어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거 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드렌즈를 받침대에다 올려놓고 얘가 사실 삼각 프리즘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것처럼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거울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삼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렌즈는 이렇게 놓여지죠. 근데 캐러토미터는 이렇게 이게 또 보이니? 앞쪽에서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삼각 프리즘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사돼서 들어가서 삼각 프리즘에서 직진으로 가면서 이 저반 렌즈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렵다, 그지? 내가 나중에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 보여주면서 알려줄게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웨셀이라는 그런 받침대에 식염수가 들어가는 받침대에다가 하드렌즈를 넣고 캐러토미터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도 하드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가장자리 윤곽 측정 방법이 있죠.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영기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측정합니다. 투영기. 그러니까 뭐 프로젝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색극등을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겠죠. 색극등을 이용해서 이 렌즈의 가장자리가 뾰족한지 뭉툭한지 당연히 확대시켜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막 외우기보다는 하드렌즈의 가장자리의 그 형태, 프로파일을 보려면 그래, 슬리램프로 확대해서 보면 그 끝 모양이 보이겠지. 또는 어떤 빛을 비추어서 보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빛을 내가 하여튼 나중에 다 실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쭉 읽어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렌즈의 가장자리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석션 같은 경우에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이걸 돌려가면서 이 가장자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고정시켜 놓으면 내가 손으로 막 돌려야 되잖아요. 렌즈 이렇게 보기 위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착기 같은데 딱 고정시켜 놓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회전돼요. 그 회전되는 동안 내가 뭐 슬리램프가 됐던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 가장자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가장자리 들림, 엣지 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요 여러분들 보는 책에 그림이 조금 잘못 표현이 돼 있어서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요 화살표 부분을 잘 보고 요 AEL 여기 액셜 엣지 리프트하고 레디얼 엣지 리프트가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요거만 설명하고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가장자리 형태를 얘기하는데 잘 봐봐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여기는 일정한 곡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광학부예요. 네, 손 보이죠? 광학부고 여기가 올려지는 가장자리 부분인데 가장자리 부분이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날카로울 수도 있고 얘가 좀 이렇게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날카로울 수도 있고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로우면 이 각막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꽉 붙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위로 들려 있으면 중심부는 피팅이 잘 되겠지만 가장자리가 좀 들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으면 피팅 상태가 좋을 거고 너무 이 엣지 끝부분이 꽉 맞으면 이 각막의 가장자리를 눌러서 여기 압박할 수도 있을 거고 눈물 순환도 잘 안 되고요. 이 각막 하드렌즈의 가장자리가 엣지 리프트가 이렇게 너무 들려 있으면 피팅이 제대로 안 돼서 막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죠? 대신 눈물 순환은 잘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요 상태의 모양을 엣지 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엣지 리프트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또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요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일단 요거까지. 그다음에 광학적인 모형기를 가지고도 각막 가장자리의 모형을 또 평가할 수 있겠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콘택트 렌즈 받침대에 있는 이게 수동 렌즈미터라고 하는데 이 렌즈미터를 통해서 뭐 굴절력을 측정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어찌됐든 이 가장자리의 들림 이런 형태를 렌즈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투영기라거나 이제 슬램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가장자리의 모양, 가장자리 엣지 리프트 여기 보면 영어로 나와요. 여기 보면 엣지 리프트라고 좀 써 있죠. 이런 가장자리 들림 이런 형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또 3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빨리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사실은 이 책에 뭐라 해야 될까 사진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 내용 뭐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실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사진으로 좀 보여주면서 또 실제 측정기도 실습실에 있으니까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심화 5주차 2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포함해서 또 뒤에 내용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모두 마칠게요. 안녕.